네,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문학이 제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근대 문학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었는가, 이 부분을 전사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근대소설사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소설사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근대 계몽기 혹은 이제 근대 전환기 이렇게 통칭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바로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외부로부터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근대 국가의 수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외세의 다른 서구 열강의 어떤 식민지로 전락하느냐, 이 두 가지 국면이 교차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중세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환돼 나가는 때였는데, 아쉽게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는 주체적인 근대화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주체적인 근대화에 후발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죠. 대부분 다 근대화에 실패하고 중국이나 우리나 베트남이나 대부분 다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체제가 근대 과학 문명, 근대 산업 자본주의에 무참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는 이 시기에서 이제 소설사와 관련돼서 이 근대 시기에 두 가지의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신소설의 출현입니다. 이 신소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근대 고전소설, 그러니까 춘향전이니 심청전이니 이런 판소리 계통의 고소설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신소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물론 이 신소설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독자적인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일본에서 똑같이 신소설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신소설을 쓴 최초의 작가는 이인직인데, 이 이인직이 이 신소설을 배운 것도 사실은 이완용의 비서로 혹은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이인직이 일본의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이 신소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의 일본이 자기네 소설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소설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장르로서 신소설이 출현한 건 아니고, 신소설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배워서 들어온 거죠. 예를 들자면 소설이 아니라 시가 쪽에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사설 시조가 출현하면서 이렇게 정형률이 깨지게 되고, 정형률이 깨지면서 사설 시조화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장르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소설 역시도 이렇게 이전에 판소리계 소설이 됐든 일반적인 소설이 됐든 그런 소설들이 고전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다가, 이것이 장르가 이제 깨지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의미의 근대적인 소설로 유행하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신소설, 양식이 수입된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수입된 신소설이 출연하는데, 문제는 이 신소설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이 신소설이 그 당시 1900년대 초 혹은 1800년대 말 여러 신문에
이 신소설이 앞다투어 연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즐겨 읽게 됐고, 그리고 이 신소설은 그 이전의 그 고전소설하고 다르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이 신소설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천편일률적인 그 묘사라든지, 그러니까 뭐 미인이면 그냥 뭐 백설 같은 뭐 아미의 뭐 복숭아 같은 뭐 입술에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뭐 앵두 같은 입술 이런 식의 소설이 아니라, 이 실제로 어떤 대상을 굉장히 개별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 구체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 역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뭐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혈인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신소설이 출연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실제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소설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묘사나 이야기의 구축 방법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신소설의 내용은 사실은 이 근대적인 개화, 계몽, 우리도 빨리 그 서구의 혹은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소설이죠. 근데 역사라는 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하면, 우리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드린다 한들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 주체가 사라져 버리면, 즉 우리 주체 대신에 서구 문명이 대신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 그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냐? 서구 문명을 위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서구 문명이 우리의 삶을 대체해 버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개화, 계몽 역시도 누구를 위한 계몽이냐, 개화냐를 따져 묻는 그 엄밀한 역사의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신소설은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소설의 그 반대에는 역사전기 소설이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역사적 어떤 위기들을 직면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소설을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장지연이나 이 시기 그 개혁적인 유교주의자들, 그러니까 사대부이긴 하지만 굉장히 개혁적이었던 사람들, 진보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주체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 독립 혹은 민족 주체성 혹은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이런 대의를 내걸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계몽한 소설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강감찬전이라든지 을지문덕전이라든지 혹은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 애국부인전 뭐 이런 식의 소설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런 소설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살린 영웅을 다룬다든지, 혹은 어떤 국가 수립, 국가 독립의 어떤 혁혁한 그 공을 세운 어떤 그 과정을 다룬 내용이라든지,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이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그런 내용들,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역사 전기 소설이라고 얘기했던 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 위인들, 뛰어난 영웅들의 전기를 주제로 한 소설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설들은 신소설에 비해서, 신소설은 사실은 그 누구나 읽기 쉬운 그 순한글이었는데, 이 역사전기 소설은 문제는 이게 대부분 다 국한문체였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한글은 조사만 달려있는 대부분 다 한문 중심의 소설이었다는 게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계몽을 해야 되겠다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들은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한문으로 돼 있고 또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재미도 없었어요.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우리 소설사는 중요한 것이 한편으로는 신소설이 출현하고 다른 한편은 역사전기 소설이 출현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였던 근대적인 계몽과 어떤 민족적 주체성의 수립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가 통일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그 뼈아픈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화돼 버리는 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보다 더 서구에 가까우면서 보다 더 대중적인 양식인 시소설과 전통적 양식에 충실하면서 보다 더 교훈적인 역사전기 소설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원화된 것이 이 시기 소설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신소설은 그 대중적인 성공은 거뒀죠. 그리고 이인직이나 이해조, 최찬식 이런 사람들의 소설들이 실제로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타면서 소설가들이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요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문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학은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이제 소설로 대표되는 문학에 대한 관념은 소설은 그거는 뭐 오늘날로 아주 극단적으로 따지면 포르노그래피나 마찬가지예요. 소설은 일종의 그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그 완전히 저열한 오락이라고만 인식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양반 사대부의 자제들이 소설을 읽으면 그건 소설은 뭐 읽어서는 안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똑같은 포르노그래피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천대를 받았던 것이고 혹은 그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그 여성들이 읽는 그 하찮은 것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 문학이었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계몽적인 목적이 강화되고 이 계몽, 민중 계몽이 우리 민족의 주체성, 민족이 독립되는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건 뭐 식민지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그 올바른 어떤 민족 국가를 수립한다는 차원에서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그 계몽의 유력한 수단으로 문학이 인식되기 시작해요. 역사전기 소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이게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학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학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에 그 전환되게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실제로 뭐 누가 시인이다 소설가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뭐 그 사람이 무슨 부자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인 소설가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뭐 지식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시인 소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낮춰보고 뭐 그 업신여기고 이런 분위기는 적어도 아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문학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문학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게 된 최초의 계기는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문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시기 소설사의 주요 국면으로는 신소설과 역사전기 소설의 분화, 그리고 문학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시기 소설사의 주요한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10년에 이제 우리는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하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한다는 건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차원 이상으로서 엄혹한 걸 얘기를 해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그 길거리에 전투 경찰들이 있으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그 가방을 뭐 남녀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뒤지고 뭐 그랬던 시기가 1980년대거든요. 이 1910년대는 그것보다 더 심한 엄혹한 시대였어요. 이때는 그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는 경찰이 아니라 다 군인들, 헌병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초기에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우리가 무단 통치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통제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검열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사실 1940년 넘어서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일제 말기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흑기는 사실 1910년이 더한 암흑기였어요. 이때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첫 번째 시대였고, 우리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조선을 지배하게 된 이들이 굉장히 혹독하게 우리를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른바 역사전기 소설들 모두 다 금서 처분이 되고 다 압수되고 판매 금지 처분이 되고, 그 시기에 활동했던 문인들은 적어도 더 이상 이 땅에서 글을 안 쓰고 조용히 그냥 초해에 묻혀 살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제도가 완전하게 이 시기에 들어오면 재편이 돼요. 그래서 신소설도 이 시기에 들어오면 완전히 통속화됩니다. 그 전에 그래도 어떤 개화와 계몽을 얘기하던 신소설이 더 이상 이 시기에 들어오면 그런 정도의 계몽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민족 얘기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소설은 완전히 이제 흥미 위주의 통속화가 되고 대중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소설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대한매일신보, 가장 민족적인 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를 조선총독부가 인수해서 대한자를 떼버리고 매일신보라는 유일한 한글 신문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매일신보의 소설들이 이제 연재되죠. 여기 연재되는 소설들이 다 통속적인 그런 소설들입니다. 일종의 그 일본이 우리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대중들을 지배하면서 3S 정책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있었죠. 그 스포츠, 섹스, 또 뭐더라, 아무튼 이런 식의 그런 것처럼 여기 신소설 역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들이 매일신보에 연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전기 소설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현대판 분석행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이 아주 야만적인 탄압을 하고 책을 없애고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 근대 소설사에서 그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문학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작가가 출연하기도 힘들었고, 또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던 시대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1910년 후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소년이나 청춘 같은 잡지가 일본인 유학생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광수, 최남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일본 유학생들이죠. 그 이외에 이제 나중에 임꺽정을 썼던 홍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초기 유학생들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온건한 계몽운동이죠. 어떤 문화로 우리가
빨리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계몽주의적인 내용들을 선전하는 그런 이제 잡지들이 창간되죠. 소년, 청춘 이런 잡지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래도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전히 통속적인 소설이 아니라 그런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광수, 최남선 이외에도 현상윤이나 양건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온건한 계몽주의, 아니면 양건식 같은 분이 슬픈 모순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윤이나 양건식 같은 분들인데요. 이런 이광수, 최남선류의 온건한 계몽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시대의 울분을 내면화시키고, 본격적으로 표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암울한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그리는 그런 단편소설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소설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은 문희는 이광수, 최남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광수가 미쳤던 대중적 영향력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이 무정인데, 이 무정이야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적 근대 소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측면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소설이에요. 무정은 이형식이라는 한 개인이 박영채, 김선영이란 두 여인 사이에서, 신여성과 구여성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내용 자체는, 구도 자체는 전형적인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통속적인 대중적 테마를 담고 있죠. 그렇지만 삼각관계가 모두 다 통속적인 건 아닙니다. 이형식이라는 한 남성이 사랑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 그 안에는 담겨 있고, 영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개인들이 발랄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자각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연애 감성이 작동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밝고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 밝고 건강한 감수성이 사회적 문제와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연애 감수성인 것으로 그냥 자족적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그 연애의 감수성도 끝까지 그 연애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인간의 내면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타협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라는 거죠.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내면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학의 가장 훌륭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무정은 과연 그런 경제까지 이르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영식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 두 여자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통속적으로 마무리돼 버리고 말고, 이 영채나 특히 영채의 이 기구한 삶이 굉장히 그냥 통속적인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면서, 우리 소설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대중소설이면서,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소설이면서, 그 근대소설이라는 거에는 본격 소설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대중소설적 측면이 둘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소설로서 히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소설사에서 이 무정은 한국 소설사가 1910년대라는 그 엄혹한 시대에 보여준 가장 최고치의 가능성, 그 엄혹한 시대를 이제 감안할 때는 가장 최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설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넓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는
의미 있는 형식을 거뒀지만 그러면 객관적으로 좋은 소설이냐라고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평가하기 이제 어려운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1910년대의 소설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일제 초기의 강압적인 현실 속에서 소설의 일반적인 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온건한 의미의 계몽주의가 온건한 의미의 계몽이란 이름 아래에 이제 소설이 꼽히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적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1919년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은 제가 뭐 지난 학기에 수업 때도 조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음 시간에도 염상섭의 그 표본실의 청개구를 토대로 또 한번 얘기를 할 예정이기도 하고 지난 학기는 1919년 그러니까 2019년이었기 때문에 3.1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의미가 있어요. 이 3.1운동은 한국 근대사에서 그 한국의 근대를 만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근대의 기점 논쟁 중에 1919년 3.1운동을 우리 근대 문학의 첫 출발로 보는 그런 시각, 그건 이제 조동일 교수가 한국문학 통사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 시각이 있을 정도로 1919년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주체에 대한 인식을 3.1운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여기서 주체라는 건 우리가 그 민족 주체 혹은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외세 열강들의 어떤 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식민지화하거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어떤 주체성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 전기 소설이 출현하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이게 1919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되고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여서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자각을 일부 지식인들이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대다수 대중들이 따르게 되는데 3.1운동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도 이 중에는 뭐 대학을 재수를 한 친구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보면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3.1운동도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냉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이 소설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비로소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 소설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1910년대 이광수 방금 얘기한 무정이라든지 또 뭐 양건식이나 현상민이 쓴 소설조차도 굉장히 암담한 분위기는 있지만 뭔지는 몰라요. 여기 이광수의 무정은 더군다나 이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미래를 밝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이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3.1운동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밝음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직은 뭐 대학생들이니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전환될 때 이 어린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어른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어린이로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 어른이 안 된 경우. 이 어른이 되면 세상이
정말 리얼하게 바라보이는 거죠. 어린이일 때는 세상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뭐 그냥 잘 살면 될 것 같아. 모든 게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어른이 실제로 돼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만만하게 살만한 데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굉장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 독자적인 한 개인으로서 그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인간 주체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고민이 쌓이게 되죠.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이제 어린이인 거죠.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 가운데 우리가 어른이 되도록 만든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우리 소설에 그 부여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어린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소설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리얼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리얼리즘 문학이죠. 그 리얼리즘 문학이 출현하고 이제 그냥 온건한 계몽, 마치 이렇게 온건하게 계몽하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거는 뭐 옛날 어릴 때나 하는 짓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일본이 우리가 독립만세 외친다고 그 물러날 애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냥 나만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아무튼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체의 핵심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의 근대문학이 시작된다는 거고 그런 삶의 실체, 사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이제 나라는 것도 그 안에서 존재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도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설이 저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소설이 저는 염상섭의 만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세전은 그 바로 3.1운동 1922년에 발표됐습니다만 시대의 배경은 그 만세전이라고 해서 1919년 바로 전해의 일이죠. 그래서 이인화라는 한 그 지식인의 눈을 통해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그 동경으로부터 조선의 경성까지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다들 아는 운수 좋은 날 그런 걸 보면 그 김첨지의 그 삶을 보세요. 이게 무슨 젊은이들이 이제 무정의 뒷 끝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음악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오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단순하게 세상 천지 모르는 애들이 하는 얘기죠. 그거는. 그 김첨지 같은 운수 좋은 날에 그 주인공이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 나도양의 지형근 같은 그 소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탄광지대에서 엄혹하게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동희는 좀 다릅니다. 김동희는 사실은 이 나도양이나 현진건이나 염상섭에 비해서 이 염상섭, 현진건, 나도양이 그 말 그대로 리얼리즘, 현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김동희는 조금 더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세상을 어떤 공동체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이한 개인, 어떤 생물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작가이긴 합니다. 김동인이야말로 이제 어떤 근대적인 예술가, 예외적인 개인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기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그 문학의 실체, 우리 삶의 실체를 소설이 전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프가 결성되는 1925년 이후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카프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약칭이죠. 그런데 이게 카프를 중요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카프를 매개로 해서 이 시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운동으로서의 문학, 그러니까 독립운동 혹은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얘기하는 단체가 생기고, 그 운동으로서의 소설을 쓰는 이제 그 집단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소설사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이제 그 경우죠. 그리고 운동으로서의 소설을 출연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작가들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창작 방법에 기반을 둔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소설을 이제 그 일종의 리얼리즘 기법이라는 그 사유지 리얼리즘이라는 기법을 갖고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소설사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그 변동을 안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바로 앞에 얘기한 3.1운동에서 그 민족 현실을 발견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엄혹했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3.1운동 이후의 그 소설들은 그 엄혹한 민중들의 삶을 다루고는 있지만, 도대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찾지를 못해요.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김첨지는 그 죽은 아내에게 그 설렁탕을 사갖고 와서 왜 먹지를 못하냐고 막 울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죠. 여기 오면 이제 신경파 소설에 오게 되면 이제 저항하는 민중이 등장합니다. 이 저항하는 민중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신경파를 대표하는 소설이 최서해의 탈출기예요. 그리고 뭐 현진건의 불 같은 소설도 있고, 이거는 대부분 다 저항하는 민중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저항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다 개별적이에요. 현진건이 쓴 불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건 지금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이제 민며느리의 문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다룬 소설인데, 이 여성이 민며느리로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밤에는 또 그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착취를 당합니다. 이 여성이 밤에만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 방이라는 존재, 이 좁은 방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방이 없어지면 내 삶도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방에서 일어나는 성적 착취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방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저항하는 민중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신경파 소설들의 그 전반적인 그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 저항이 개인적이고 우연적이고 단발성에 그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거는 그냥 범죄지 이게 어떤 민중적 저항으로 읽혀지진 않는 겁니다. 이게 카프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면서 현실의 문제점을 이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명의 낙동강이라는 소설을 보면, 낙동강은 이제 농민운동을 다룬 소설들이거든요. 이거는 저항하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화된 농민들이 등장한 소설이라든지, 한설의 과도기는 이게 원산을 배경으로 한 건데, 원산에 이제 커다란 질소 비료 공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농민이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전 소설하고는 3.1운동 이전의 어떤 엄혹한 민중 현실, 민족의 문제를 다룬 그런 소설들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현실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소설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들이 1930년대에 오면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소설이 이기영의 고향, 농민운동을 다룬 소설이라든지, 그 한 여성 노동자의 삶을 다룬 강경의 인간 문제라든지, 한설야의 황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상섭의 3대
채만식의 탕류 이런 소설들이 1930년대에 등장한 장편 소설들인데 이 시기에 오면 이제 한국 사회, 식민지 조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편이라는 소설 속에 다채롭게 담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도 근대 소설로 등장하기 이제 소설 단계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장편 소설들은 1910년대 무정하고는 다른 형태의 장편 소설들이에요. 그건 무정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이야기, 고전 소설이 담고 있는 그런 식의 기구한 운명을 다룬 이야기와 여러 가지 통속적인 연애담, 거기에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든 초기의 어떤 그 본격적인 근대 문학과 어떤 대중 통속 소설의 분화되지 않은 초기의 그 모습이었다면 여기에서 등장한 소설들은 이제 장편 소설들은 말 그대로 한국 소설을 한국 사회를 제대로 잘 드러내기 시작한 물론 뭐 오늘날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온전한 의미의 장편 소설이 이때에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카프가 결성되면서 카프의 영향력 속에서 이 카프에 소속돼 있든 소속돼 있지 않았던 이 소설이라는 소설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소설가들이 출연하고 그런 소설이나 그런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그 운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든 또 혹은 거부하든 어떤 그 영향력 속에서 그 소설들이 이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카프가 등장함과 더불어서 1930년대로 오면 새로운 형태의 소설,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 출현하는데 그걸 흔히 얘기해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더니즘이 출현하는데 이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근대 문명에 대한 그 의식적인 거부와 비판이에요. 근데 의식적인 거부와 비판을 어떻게 하냐? 소설적 형식 실험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삶을 비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 이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그 형식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이나 박태원 작품을 보면 이상의 날개나 지주의 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든지 뭐 이런 소설들 보면 그런 모더니즘의 그 형식 실험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드러나죠. 뭐 이상은 여러분 다 알 테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도 사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이야기가 아닌 하루 일과를 그냥 쭉 그린 거기에는 뭐 주인공도 없고 어떤 특정한 어떤 스토리도 없어요.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룬 소설들이라든지 그리고 이태진이나 이효석은 꼭 무슨 모더니즘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작가들은 아닙니다. 이태진, 이효석은 이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프로 소설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뭐 그 다른 소설가들이 프로 소설가가 아니냐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로서의 자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소설들을 쓰는 사람들도 이제 등장하는데 이태진 이효석도 그런 이제 영향력 속에서 그러니까 카프하고 직접적인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태진은 카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카프를 의식한 작가이긴 하죠. 이효석은 실제로 카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동반자 작가라고 해서 카프하고 노선을 함께 한다라고 해서 동반자 작가라고 이렇게 지칭된 작가기도 한데요. 이런 이제 작가들이 출연하는 게 1925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 이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1930년대, 20년대 말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극심한 불황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고 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 일본은 뭘 이제 준비하냐면 만주를 지배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왜 만주를 지배하려고 하냐면 이 경제적인 그 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를 새롭게 자기의 영토로 삼아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원료 공급처로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지 않은 때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불황을 탈피하는 게 공공연한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요즘은 뭐 그 그러니까 경제적 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어떤 다양한 금융 방식의 어떤 정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되는데, 1931년에 만주사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동원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리 다 이렇게 억눌러 놔야 되고 눌러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통제를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에 신건설사 사건이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우연히 어떤 학생을 불신 검문을 하면서 거기에 그 가방을 뒤지니까 거기에 어떤 홍보 전단이 나오고, 그게 신건설사라는 연극 단체의 연극 홍보 팜플렛이었는데 굉장히 불순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다수가 이제 카프의 문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카프 검거가 일어나는 일이 이제 1933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거 구속되게 됩니다. 카프의 작가들이. 그래서 결국 1935년에 카프가 해산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한 단체가 해산됐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파시즘이 대두되면서 강압적인 통치와 사상 통제, 그리고 문인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대다수 수십 명이 구속됐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뭐 블랙리스트에서 지원하지 않아 갖고 여러 가지 그 작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에서 배제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한번 커다란 화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 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카프에서 탈퇴하도록 종용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신문 기사도 보면 더 이상 그런데 하지 않겠다고 작가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반성하는 게 그 신문 기사에 나와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치안유지법이나 뭐 이런 걸 동원을 하고, 그리고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함락됩니다. 이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 여기에 카푸에 소속돼 있던 작가들이 됐든 거기에 아니었던 작가들이든 이제 위축되게 되는 거죠. 위축되게 되면서 이제 이 시기의 소설들은 이제 작가들이 자기 개인, 그러니까 나의 고민들을 다루거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유롭게 막 뭔가를 소설을 쓸 수가 없는 시기, 그리고 강제로 뭔가 이렇게 단체에서 단체에서 구속되고 해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복잡한 내면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소설로 출현을 하게 되고, 그 지식인이 가졌던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실의 엄혹함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설로 주로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 소설이 출연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30년대 후반 소설의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많이 아는 유진호의 김강사와 티교수라든지, 최만식의 명일이라는 소설이라든지, 김남천의 철을 때리고라든지, 이런 소설들의 전반적인 걸 보면
현실과 불화하거나 그 정치적 고통 속에서 자기 그 정치적인 자기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어떤 그 일상들, 그 소시민화 돼버린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소설에 돼요. 그러다 보니 사소설, 자기가 주인공이 된 소설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소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들어오면 그 자기의 문제를 그 소설로 그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뭐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당연히 모더니즘적 경향의 소설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다 보니 이제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그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 세태소설, 그냥 그 시대의 흐름이나 뭐 이런 풍속이나 이런 걸 그리는 세태소설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통속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오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제가 사상 통제를 하다 보니 내용들이 본격적인 내용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통속적인 소설을 쓰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이제 주요한 국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소설에 해방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시기에 오면 이제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그 진주만을 갑자기 기습 침공을 하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이제 군국주의로 치달아가게 되고, 우리도 이때부터는 이제 뭐 많이들 아는 그 강제 징용, 정신대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그 이제 전쟁 체제로 총동원 체제로 이제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문학 역시도 많은 작가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한글로 더 이상 창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친일문학을 전반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친일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친일문학을 소설로, 일본어로 창작을 하면 다 친일문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요즘 최근의 연구는 일본어로 썼는데 내용은 한글로 소설을 못 쓰게 하다 보니 일본어로 썼는데 내용이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아주 은연중에 저항적인 내용을 다뤄요. 근데 어떤 소설은 한글로 썼어요. 굉장히 한글로 써서 되게 저항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너희들 빨리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친일문학으로서 언어가 기준인가? 즉 일본어로 창작했느냐 한글로 창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본질인지, 아니면 내용의 기준인지,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한글로 창작한 거는 일제 말기로 가면 오히려 민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한글을 권장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한글로 썼다고 그러면 친일문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소설가가 어떻게 엄악한 시대에서 견뎌내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다 해방됐으니까, 그리고 시대가 지났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게 일본이 전쟁에 패망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패망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건 1944년 겨울 11월, 12월 이때 들었었든지, 그러니까 44년 하반기에 들었으면서 그리고 45년 초 이때부터 아주 극소수를 중심으로 알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때죠. 그러면 소설가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할 것인가, 어땠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소설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저항적으로 산다든지,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소설가가 어떻게 한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번 다음 주에 강의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 근대 소설의 주요 국면을 이제 봤는데, 한국 근대 소설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그 요인들, 요소들하고 지난번에 그 안내, 그 영상수의 표본실의 창개구리를 한 사례로 해서 그 우리 근대소설사의 한 측면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